유산 안 줄 거면 요양원 보내야죠. 형도 그렇지? 지금 엄마 상태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말 나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나가려고 마당 쪽으로 나가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대화를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자식을 키웠고, 이 집에서 내가 남편을 보내고, 이 집에서 내 70대가 시작됐는데, 그 집에서 내가 재산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사는 76세 윤복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제가 30년 넘게 살던 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 8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간이다. 왜냐고요?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 뒤로 저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거든요. 김밥집 하나 차려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장에서 김치 도매 받아서 썰고 쌀값 떨어질 때에는 파레트로 사서 쌓아두고 그렇게 30년을 말았습니다. 장남 성우는 그 김밥 장사 뒷골목에 책상 깔아주고 키웠고 차남 성진이는 도시락 한 개로 3일을 버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내가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들은 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왔지만 그 뒤로는 한 끼도 편하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지 여기 어딘지 모를 정도는 아닌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가습을 켜놓고 있는 일도 있었고 의사는 말했어요. 요즘 나이대의 흔한 증상입니다. 생활 패턴만 조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조심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문제는 그 애들이 먼저 부담을 따지더군요. 모셔야 하냐, 요양원 보내야 하냐, 그 기준이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았느냐였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둘째 성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우리 이번 주에 잠깐 들르게? 요즘 엄마 혼자 계시기도 좀 그렇고 집안 정리 얘기도 좀 할 게 있어서.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애들이 나를 모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애들은 며느리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부부가 둘씩 나란히 앉아서 마치 계약서 협상하듯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래요. 성우 형네가 먼저 모셔요. 근데 그 대신에 집반은 미리 형한테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맞아. 어차피 모시는 쪽이 손해예요. 병원비, 생활비 다 형이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도 솔직히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도 있고요. 어머니 돌봄이 쉽진 않죠. 그럼 우리도 뭔가 받아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내 앞에서 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자식이란 이름 아래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식들에게 짐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참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결혼은 22살에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고 남편도 성실해 보였기에 주저없이 선택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며 친척들 돈을 끌어다 쓰더니 전세금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5년도 안 돼 망했고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집안에 틀어박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아이들은 너무 어렸어요. 큰아들 성우는 6살, 둘째 성진이는 돌도 안 됐을 때였죠. 분유값, 기저귀 값은 쌓여가는데 돈 들어올 구석은 없으니 잊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장통 구석에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를 얻어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0줄씩 말아봤자 고작 8만 원 남짓. 싼 집에서 씻어오고 단무지는 큰 통으로 떼서 손질했어요. 밥 짓고 재료 다듬고 쌀 가마니 나르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럴 속 이를 더 악물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나고 여름엔 밥김에 숨이 턱 막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게 문은 한 번도 닫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들만 사람 되면 그걸로 됐다. 그 말 하나로 버텼어요. 큰아들 성우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원 한 번 못 보내줬는데도 혼자서 교과서 붙잡고 공부해서 결국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김밥을 하루 120줄씩 말았죠. 등록금에 자취방 보증금까지.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둘째 성진이는 조금 달랐어요. 말수가 적고 혼자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했죠. 중고로 부품 사서 조립하고 물건 사고 파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나중엔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어 보여도 자기가 돈 버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두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잘 키웠다 싶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아이들에게 나중에 나 돌봐달라는 말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부담 안 줄게. 그냥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멋지세요. 남편 키운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이 지금은 가장 서러운 말이 됐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은 어머니 모시려면 집 반은 줘야죠. 장남이 차남네보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었구나. 제가 가진 건 이 집 하나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김밥 팔아 장만한 28평짜리 아파트.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 손으로 지킨 제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두고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이 먼저 모시고 집반은 미리 형한테 주는 걸로 하자. 요양원 보내면 그 비용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야지. 그 대화를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한텐 엄마가 아니라 재산이구나.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았고 민폐되고 싶지 않았고 부담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약 잘 챙겨 먹고 가습을 조심하고 혼자 살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애들은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부터 따졌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끌려가지 말자. 내가 먼저 선택하자. 내가 병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가진 걸 없애자.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와 성진이 며느리 둘까지 집에 왔습니다. 나는 뭔가 직감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날은 보통 일요일 점심이었는데 이번엔 분위기부터 달랐거든요. 차 소리 들리자마자 주방 앞에 나갔고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들 표정 더 싸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고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라며 형식적으로 묻더군요. 거실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처음엔 안부를 물었지만 곧 대화는 돌봄에서 재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상태 솔직히 우리끼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치매 초기라도 방치하면 금방 심해져. 근데 혼자 두기엔 좀 위험한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좀 했어요. 엄마를 누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커지잖아. 형이 먼저 모시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집반은 형 쪽에서 미리 받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큰 며느리도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데 들어가는 생활비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해요. 작은 며느리는 노골적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애 둘의 대출금도 있어서 어머니 모시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쪽이 현실적이에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이 맞는가 싶었어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떠나서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는 애써 표정을 지우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성은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한동안 모시고 그 사이에 집 문제 정리하고 요양원도 알아보려고. 성진이는 바로 끼어들었죠. 엄마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 형네가 모시는 것도 오래 못 갈 거야. 솔직히 그 전에 집 정리부터 해두는 게 맞다고 봐. 그 말에 큰 며느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해요. 감정 섞이면 다 꼬여요. 감정이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감정이 이미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감정이 방해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이야. 그건 알지? 알지, 엄마. 근데 그게 지금 누구한테 갈지는 정해져 있잖아. 누구한테 간다고 정한 적 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 우리가 엄마 모시면서도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도 애 키우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들 먹이고 키운 건 생각 안 해봤니?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과거고 지금은 현실이에요. 그래, 현실이구나. 나는 이제 너희한테 현실로도 감정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보내야죠. 집 정리는 해야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김밥을 팔며 얼마나 손이 터졌고 겨울마다 찬물에 못 씻으며 그가 덜덜 떨렸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내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며 두 아들 대학 보냈던 그 시절은 그들 입장에서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한 일일 뿐일 겁니다. 나는 그날 밤 가스불에 다시 물을 올리고 작은 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없겠구나. 그날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이 없었고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을 사다 국을 끓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 집이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성우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엄마, 오늘은 집 좀 둘러보려고 왔어요. 아는 분 중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는데 미리 사진 몇 장만 보내보려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한 거니? 성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게 미리 감정은 받아두자는 거야. 내 허락 없이? 엄마가 계속 고민하시니까 도와주려는 거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과 안방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손으로 분유 타주던 방, 중학생 성진이가 독서실 간다고 문 박차고 나가던 그 모든 흔적이 이제는 시세 정보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집 감정해보신다던데 잘하셨어요. 저희 쪽도 그게 맞다고 봐요. 나는 감정한다고 한 적 없는데. 형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리고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저희 장모님도 요양원 보내시기 전에 아파트 정리 먼저 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성진아, 그게 똑같은 상황이? 내가 너희 장모님이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현실. 요즘 애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지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결국 돈, 교육, 그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머니 물건은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집 많은 집은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솔직히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위험하잖아요. 뭐 하나 사고 나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걱정, 고맙다. 그래도 아직 치매 말기는 아니라서 내 물건 정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뭘 도우려는지 아주 잘한다. 말끝을 흐리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내 전부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언제 팔 건지 누가 얼마를 챙길 건지 거기서만 의미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찍힌 이 종이가 지금은 이 집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서랍장에 다시 넣으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그대로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애들한테 넘겨질 거다. 이걸 들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나는 다음날 구청에 갔고 노인복지상담소에도 들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양원 입소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 돈으로 제 집을 정리하고
제가 들어갈 작은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려고요. 그거는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요즘엔 자녀들이 다 알아봐 주시던데 직접 나오시니 대단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거든요. 대신 유산은 미리 나눠 가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하려고요. 공무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동정인지 경악인지 연민인지 혼재된 감정이 보였지만 내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답게 내 발로 결정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인 거니까요. 나는 집 근처에 오래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내 집을 팔 거예요.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아들들한테는 알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내 의지를 확인하자 금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매매 원하시고 전세 구하실 생각이세요? 네, 15평이면 충분합니다. 오래돼도 좋아요. 그냥 조용한 데였으면 해요.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길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노동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 내 남은 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였어요. 집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학군이 좋고 역세권이다 보니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고 나는 아들이 알기 전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 부동산에서 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했고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 정리하시냐면서요. 성우가 사진 찍은 거 보고 정리 들어갔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됐다. 뭐라고요? 집 팔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요? 그날 저녁 성과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집 팔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팔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적어도 형제들끼리 얘기는 좀 해봤어야죠.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 뭘? 돌봄이든 요양원이든 엄마를 어떻게 편하게 모실지 그 얘기요. 나는 그 말의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편하게 모실 생각을 했으면 내 집을 너희끼리 나누자고 먼저 말하진 않았겠지. 성진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을 진짜 파셨다고요? 왜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말했잖아. 요양원이 현실적이라고. 그건 형제끼리 잘 나누자는 취지였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형제끼리 잘 나누는 일에 엄마는 빠지려고 결심했어. 내 말에 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 거야. 너희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 세월을 버텨가며 만든 결과물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모시기 위한 조건처럼 얘기했지. 집이 있어야 날 돌볼 수 있다면서. 엄마,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걸 버림으로써 나를 지키려고 해. 집은 팔았고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면 이사 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희랑 상관없는 곳으로. 그 말을 듣고 성은 말없이 자리를 떴고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삐치시면 안 되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은 게 몇 년인 줄 아니? 그건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바보였던 거야. 나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오래된 15평짜리 연립주택.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은 낡았지만 내가 고른 커튼을 달았고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주방이 있었기에 그 공간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입주 첫날 나는 이삿짐을 다 정리한 뒤 혼자 앉아 밥상을 펴고 김 하나, 달걀 프라이 하나를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작은 밥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식사였습니다. 전화는 그 후로도 몇 번 왔습니다. 엄마,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그때는 너무했죠.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내 가슴속에 닿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잘하겠다, 돌봐드리겠다. 그 말들이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들을 듣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준 삼지 않고 그냥 엄마로 대해주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다면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번호를 차례대로 차단했고 주소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올까 싶어 집 초인종 이름도 윤복자 대신 그냥 103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아들들, 손주들 잘 살고 있겠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 거실에 앉아 지들 두고 흥정하던 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그 눈빛. 그걸 잊으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되새깁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이 집은 해가 잘 들어요. 거실에 대치 들어올 때면 전기장판 없이도 방이 따뜻합니다. 예전 집보다 작고 불편한 점도 많지만 딱 하나 좋아진 게 있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도 제게 물어보지 않아요. 집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요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그 질문들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가 교실도 다닙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호흡을 따라하면서 내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긴밥 말던 손은 여전히 굳었지만 가슴 안쪽은 차츰 말랑말랑해지는 중입니다. 시장에도 자주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두부가게에서 손두부 한 모를 사서 고추장에 쓱쓱 비벼먹는 저녁이 요즘 제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끔 옆집 할머니가 묻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안 외로우세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같이 살아도 마음이 먼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어떤 날은 손주들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명절이면 고사리 꺾는 걸 좋아하던 아이들. 내가 싸준 김밥을 입에 한가득 넣고 할머니 최고라던 웃음들. 그리움이 없진 않죠.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도 제게 기대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이제 제 삶은 저 혼자 책임지면 됩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섭니다. 예전보다 줌도 많아졌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 안에는 오롯이 저로 남은 사람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자식들이 준 패딩 대신 제가 고른 코트를 입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전화기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하는 마음이 드는 날도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정해하지는 못한다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이니까 다 줘야 하는 법 없습니다. 부모라고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엔 분명히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사랑도, 정도, 믿음도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가장 먼저 챙겨주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나 윤복자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